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대북 제재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북 제재는 북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재 효과가 발생하는 경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은 유엔의 대북 제재 효과가 발생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수출과 수입은 감소했고 해외 파견 노동자 규모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의 기업이 북한과 합작 사업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몇 가지 경로를 통해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이 금지되면 산업 생산이 위축되고 외화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석유 수입 상한을 설정하고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금속류 등의 수입을 금지한 것은 산업 생산을 위축시키고 시장 거래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노동자 파견 규모를 축소하다가 2년 후에는 파견이 중단되도록 한 것은 북한 당국의 외화 수입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작 사업의 중단은 산업 생산을 위축시키고 외화 수입도 감소시키게 됩니다. 종합해보면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시장 거래와 산업 생산이 위축되고 외화 수입도 줄어들게 되는데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주민들에게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림처럼 중간 관료, 권력층, 국가기관에서 최고 권력자까지 모든 계층에서 경제적 편익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대북 제재 이후 북한 경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제재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출과 수입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 봉쇄가 이루어진 2020년 이후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2019년까지의 상황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주차 강의에서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를 강의하면서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의 무역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13, 1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대북 제재가 강화된 2016년 이후 한층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재의 충격이 곧바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림은 2014년 이후 북한의 무역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포괄적 제재가 처음 이루어진 2016년을 보면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수입과 관련해서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수입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수출 부문에 대해 제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줄어들지 않은 것은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목적의 수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주는 조항이 있었고 이것이 남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2017년부터입니다. 201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0억 달러 이상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엔 결의 2325에 의해서 석탄 수출의 상한이 설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해보면 광업의 수출이 8억 달러 정도 줄어들었고 다른 산업의 수출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2018년에는 수출액이 2억 4천만 달러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제재 강화 이전인 2014년, 15년 수출액 32억 달러, 27억 달러와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2017년 하반기에 북한의 5대 수출 품목이라 할 수 있는 석탄, 철, 철광석, 수산물, 그리고 의류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에도 수출은 2억 8천만 달러로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림은 북한의 산업별 대중 수출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업의 경우 석탄 수출의 상한이 설정되어 2017년 크게 감소했고 2018년부터 석탄, 철광석 등의 수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수출 규모가 다시 한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광업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수출이 2018년부터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제조업 부문의 주력 수출품인 의류 수출이 금지된 영향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재 강화에 따른 수출 감소 영향은 주로 광업과 경공업 부문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추계 결과를 보면 북한의 광업 부문 성장률은 석탄 수출 상한이 설정된 2017년에는 마이너스 11%를 기록했고 석탄, 철광석 등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가 시행된 2018년에는 마이너스 17.8%를 기록했습니다. 경공업 부문의 경우에는 의류 수출이 금지된 2018년 마이너스 2.6%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 의류 수출 규모가 수억 달러에 달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의류 수출 금지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은 예상보다 적어 보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의류 수출이 주로 위탁 가공 형태로 이루어져 수출 규모에 비해 실제 북한에서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크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 대신 내수용 생산이 증가되었을 가능성과 위탁 가공을 통한 밀수출이 지속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 감소는 외화 수입의 급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북한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었고 무역 적자 확대로 인해 북한 외화 보유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결과는 후자였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수입 금지 관련 내용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재 강화 이후 수출 산업과 수출품 구성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을까요? 이 표는 제재 강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직전인 2016년과 제재 강화 영향이 나타난 2019년 북한 제조업 부문의 10대 수출 산업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2016년에는 의류 산업이 수출의 6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음식료 산업이 21.4%, 비철금속 5.7%, 철강 4.6% 순이었습니다. 의류, 음식료, 비철금속, 철강 이 네 가지 산업을 합하면 90%가 넘습니다. 의류를 중심으로 이 네 가지 산업에서 수출이 거의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2016년에는 10대 수출 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밀기기 산업이 수출 1위 산업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타 제조업, 철강, 가죽 신발 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참고로 철강의 경우 수출 중 가장 비중이 큰 선철의 수출은 중단되었지만 합금철의 대중 수출은 계속 이루어져 3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합금철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표에서 보신 것처럼 정밀기기 산업이 수출 1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2016년 수출 1위 산업인 의류 산업의 수출액에 비하면 수출액이 10%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출 금지 조치 이후 기존 주력 수출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출 상품이 발굴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밀기기 산업의 주요 수출품은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라는 부품과 전시기구 모형입니다. 이들 품목은 정밀기기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품목은 아닙니다. 산업 부문만 놓고 보면 제재 강화 이후 북한이 첨단 산업 분야 제품을 수출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수입을 보겠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가 수입에 미친 영향은 수출에 비해 적었습니다. 수출에 비해 수입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수입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앞서 보았던 그림입니다. 수입은 수출과 달리 2017년에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다가 2018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제재 내용을 보실 때 확인하신 것처럼 수입 관련 제재 조치는 수출 관련 조치보다 늦은 2017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졌고 그 여파가 2018년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소폭을 보시면 수출이 예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과 달리 수입은 예년의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 부문에서는 주요 수출 품목 대부분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 반면 수입 부문에 대한 제재는 자본재 위주로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대중 수입을 사용 용도별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즉, 수입되는 품목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가에 따라 수입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제재 영향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본재부터 보면 그 이전에는 수입 규모가 5억 달러 내외 수준이었는데 0.2에서 0.3억 달러로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제재가 자본재에 집중된 만큼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이 금지된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중 상당 부분은 자본재에 해당합니다. 자본재를 제외하면 1차 상품과 중간재, 소비재의 수입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1차 상품 수입 규모는 3억 달러대 후반으로 예년보다 오히려 약간 증가했습니다. 중간재 수입 규모는 연도마다 차이가 있는데 2018년에는 예전보다 줄어들었고 2019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재 수입 역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본재는 제재 강화 이후 거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영향은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재는 재화의 특성상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설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생산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그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기계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입을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중간재를 세분해서 보겠습니다. 그림은 중간재 수입액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1차 상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간재와 1차 상품의 용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산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제재 강화 이후 부품을 제외하고는 중간재 수입이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품의 경우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많아 수입 규모가 예년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원유 수입 상한을 설정한 것이나 금속 제품 수입을 금지한 것은 중간재 수입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원유 수입 상한 설정 이후 연료 수입 규모는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금속 제품 수입이 금지되었음에도 산업용 소재 수입 규모는 예년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수입이 금지되지 않은 다른 품목들의 수입이 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본재와 달리 중간재는 수입이 줄어들면 단기적으로도 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 강화로 수출이 줄어들면 중간재 수입도 줄어들어 북한 산업 생산이 단기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재 강화 이후에도 북한의 중간재 수입은 대체로 예년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체로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은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중간재 수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제재 영향이 적었던 주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석탄 다음으로 수출 규모가 컸던 의류의 수출이 금지되었음에도 산업용 소재의 수입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5주차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의류 수출은 대부분 위탁 가공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서 가공해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의류 수출이 금지되었으니 섬유, 직물류, 중간재 수입도
크게 줄어들어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제재 강화 이후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왜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내수용 의류 생산이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고 위탁 임가공 형태로 중국으로의 의류 미수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재를 보겠습니다. 그림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북한의 소비재 수입액 추이를 세부 항목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내구 소비재 수입은 2018년 이후 크게 감소했는데 예년에 비해 20에서 30%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TV,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이 제재 대상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가정용 음식료품, 준내구 소비재, 비내구 소비재의 수입 규모는 제재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2018년 이후 수입 규모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재 강화 이후에도 가전제품과 같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소비재 수입이 줄어들지 않은 것은 제재 강화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수입 금지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금지에 따른 산업 생산 위축은 당초 예상보다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 감소는 단기적으로는 중간재 수입 감소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데 북한의 중간재 수입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입 금지가 시장 거래에 미친 영향도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거래 위축은 우선 소비재 수입 감소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소비재는 가전제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오히려 수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앞서 본 것처럼 중간재 수입도 크게 줄어들지 않아 내수용 상품 생산도 크게 위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제재 강화가 수출과 수입 감소를 통해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은 당초 예상보다 적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외화 보유고 측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주차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북한은 매년 10억 달러 내외 수준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 외화를 획득하여 적자를 메꿔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수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수입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게 줄어들다 보니 무역 적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무역 적자 규모는 2017년에는 20억 달러, 2019년에는 27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10억 달러 내외 수준이던 예년보다 10에서 20억 달러 정도 무역 적자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등도 금지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외화 보유고는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출과 관련해 말씀드리면서 수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었고 무역 적자 확대로 인해 북한 외화 보유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결과는 후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북한 당국은 수입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걸까요?
그건 결국 경제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중간재와 소비재의 수입도 무역 적자를 고려해 제한할 경우 생산과 소비 모두 악화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핵 협상이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리라는 낙관적 전망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외화 보유고가 줄어드는 상황을 북한이 장기간 버텨내기 어려웠다는 데에 있습니다. 북한이 얼마만큼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8년 말을 기준으로 북한의 외화 보유고는 25에서 58억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2019년에는 무역 적자 규모가 컸으니 2019년 말 기준으로 보면 외화 보유고는 이보다 크게 줄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제재 대상이 아닌 중간재와 소비재의 수입 규모를 유지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 기조는 단기적으로는 제재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에 효과적이었지만 지속 가능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라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제재 상황이 장기화되었다면 북한 당국은 수년 내에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에 대해 제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북한 경제에 미치는 제재의 충격은 갈수록 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2018에서 19년 상황만을 놓고 제재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제재를 회피해 경제적 편익을 얻고자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있는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있으며 매년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그 실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북한은 석탄 수출이 금지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석탄을 밀수출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는 370만 톤, 2020년에는 250만 톤 이상의 석탄을 밀수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석탄 수출에 제한이 가해지기 이전에 북한은 1,500만에서 2,000만 톤 정도의 석탄을 수출해 왔습니다. 북한은 어업권 판매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어업권 거래는 유엔 결의 2397호에 의해서 금지된 바 있는데 중국 어선들에게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 규모는 1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러 국가의 은행 계좌와 암호화폐 탈취를 시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 20억 달러 이상에 대해 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 실제로 탈취한 것은 10에서 2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 수익 감소분을 보충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모래 수출, 의류 인가공 밀수출, 군사협력, 건설사업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였던 해외 파견 노동자의 경우도 유엔 결의 내용대로 2019년 말까지 대부분 귀국한 것으로 보여 이제 외화벌이에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처럼 여러 형태로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 금지 품목의 수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제유입니다.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정제유 밀수입 규모는 유엔 결의 2397호의 수입 상한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정제유 밀수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송 선박의 저장 탱크 크기로 추정해 보면 그중 3분의 1만 채운 채 운행한다고 해도 수입 상한을 크게 초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북한은 다양한 방법으로 유엔 제재 회피를 시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 규모는 제재로 인한 외화 수입 감소분을 만회하기에는 크게 모자랍니다. 정제유 밀수입의 경우에는 경제가 돌아가는 것에 도움은 되겠지만 외화벌이 시도까지 종합해서 보면 제재 회피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경 봉쇄 이후의 북한 경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